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로 조선은 어떻게 망했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조선 왕조는 무려 500여 년 동안 긴 세월 왕조를 유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불과 일제에 의해서 30여 년 만에 조선이 망했죠. 그러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망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 이유가 있게 된 바로 전조 증상은 없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럼 어쩔 수 없었는지, 그럼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또한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를 알아보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건들,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고, 그다음 그 비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제를 해서 그것들을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선이 망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없었나? 바로 이 대명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던져준 수많은 교훈을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한낱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말 되는 소리야? 과연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불과 역사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는 여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 과정을 되짚어보고 한번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 역사에서 다시 이러한 경우가 반복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는 재미있는 법칙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31년 미국의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게 1931년이죠. 이 사람은 1920년대에 트래블러 여행자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엔지니어링 검사 부서에 있었어요. 이 사람 뭘 했냐면 사고 통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자 보험회사에 근무하니까 사고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중상자 한 명이 발생하기 전에 경상자가 29명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잠재적 부상자가 300여 명이 이르렀다는 걸 알게 되죠. 뭐 여러 수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접근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고에는 바로 이렇구나. 300건이라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건이라는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법칙을 하임리는 발견을 했고, 그거를 발표를 했죠.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보통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미한 사고 300건, 그리고 아, 무상해 사고 300건, 그리고 경미한 부상 29건, 바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00가지의 전조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면 29가지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9가지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한 가지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이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이 300가지 전조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29가지의 경미한 사고를 미리 막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 엄청난 많은 비용과 돈,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대형 사고는 너무나 그 피해가 크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건 한번 사고로 제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뼈아픈 기억이지만 진도 아파트에서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무려 403명이라는 아까운 인명들이 실종하거나 사망했습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아직도 이 세월호의 침몰 사고의 근무지 원인과 그리고 대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바로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전에 2014년 이전에 발생했던 침몰 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볼까요? 1963년 연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항 부근에서 발생했는데 약 140여 명이라는 인명이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악천후 속에서 운행을 했고, 그리고 승객과 화물이 적재량을 초과해서 싣거나 승객이 태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70년에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고, 이 사고는 더 많은 인명이 발생했죠. 326명이라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수많은 생명이 사망했습니다. 또는 실종됐고요. 근데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승객과 화물이 적정량의 4배 이상을 초과해서 적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항해, 그리고 또 하나, 인적 지원의 문제죠. 긴급 구조가 늦어졌다는 거죠. 자, 좀 더 가까이 오면은 1993년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무려 292명이라는 수많은 인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적과 무리한 출항이죠.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가 흔히 뭐 원인을 밝게 되지 않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를 대서 사람들이 원인을 얘기하죠.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사고의 원인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진단과 진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3년의 사고, 70년의 사고, 그리고 93년의 서해페리 사고, 이런 것들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해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2001년 9.11 테러, 세계 무역센터에 비행기 2대가 각각 충돌하면서 나중에는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서 약 3천여 명의 수많은 안타까운 인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1988년 12월 21일 스코틀랜드 상공에서는 이하 페남 항공기 폭파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290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범행 주체와 테러리스트가 나타나지 않는 첫 테러, 즉 얼굴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분석가들은 세계무역센터도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만 무시했죠. 자, 1993년 바로 9.11 테러가 발생했던 세계무역센터에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합니다. 폭탄을 실은 벤이 지하 2층에서 주차돼 있었는데 이 차에 실린 폭발물이
원격 조정에서 폭파시킨 사건이 발생하죠. 그냥 미국 정보기관들은 9.11 테러의 전조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2001년 9.11 테러는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해서 생긴 엄청난 사건이죠. 전 하인리 법칙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과연 역사에는 하인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만 하면 막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형 사건 사고 전에 전조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을 관리하면 사건 사고는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에서 그럼 이러한 전조 증상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1910년 한국은 일제에 의해서 병술국치를 당합니다. 그 전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1800년대 중엽부터 해서 제1,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1966년, 1871년 영국, 프랑스와 미국이 통상 교섭을 하면서 조선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제의 바로 본격적인 경제적인 침탈이 시작되죠. 바로 저는 이 강화도 조약이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비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1910년 일제에 의해서 경술국치라는 뼈아픈 역사의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 쭉 보시게 되면은 수신사가 파견되고 그다음에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영국과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면서 러시아와 수교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1884년 갑심정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한성조약, 천진조약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발생했죠. 일어났죠. 그리고 갑오경장, 독립협회의 창설, 만미공동회 그리고 수많은 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급기야는 1905년 대한제국군이 감축되고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상업자본이 몰락되면서 화폐 경제가 붕괴되고 드디어 화폐의 일본의 화폐 예속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정미칠조약 그리고 대한제국군의 해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남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의병들 독립국을 토벌하기 위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 벌어지면서 전체 의병이 소탕되고 그 수많은 우리 의병과 독립군들이 만주로 망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급기야는 1910년 8월 29일 소위 말하는 한일병합조약 즉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1910년 경술국제 대회까지 큰 사건만 나열한 겁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서 당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경술국치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어야 됐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될지, 되었을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겁니다. 비록 1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10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국제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바로 과거와 같은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근대에 있었던 뼈아픈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